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의 충격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는 이번 사건 재판부를 향한 성토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결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면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엉터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검찰권 남용, 범죄 은폐,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설득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육성을 공개하는 등 전열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화랑을 찾아 의혹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검수 완박, 판사 겁박으로 2번이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할 거라며 법률이 차원의 TF를 꾸려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왜곡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매주 김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학의 결의대회나 다름없다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생 우선 기조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평가 반응이 엇갈리면서 아무래도 냉기류가 예상되는데요. 네, 조금 전 오후 2시 20분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 등이 논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얼어붙은 전국과 여야 의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기관을 시작으로 예산안 증액 감액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인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극한 대치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강조하며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주일 뒤, 그러니까 25일에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며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는 김 씨의 자백에도 통상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정치 활동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공선법 유죄 판결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륙의 한파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계절이 순식간에 겨울로 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추위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인데요. 우선 내륙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한파 경보와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의 한파주의보 모두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우선 해제됐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고 또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추운 날씨가 예상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경고한 시기가 오늘 아침이었고 이 때문에 한파특보는 기상청에서 어제 오후 4시부터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항로봉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기상청에서 일단 최대 고비는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추위가 좀 풀리는 겁니까? 네, 한파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처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온이 0도, 파주가 영하 4도, 철원 기온도 영하 5도, 대관령도 영하 5도 등으로 중부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얼음이 관측이 되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오늘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일부 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수인 분당선 그리고 일산 안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전철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상황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전체 650여 대의 전철 가운데 140여 대가 10분 이상 지연됐고 20분 이상 지연된 전철도 120여 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부족 인원 충원과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 전환, 기본금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태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당일 저가 매수세로 반등했던 주가에 새로운 호재가 생기면서 급등하자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6% 가까이 오른 5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7%대 오름세를 보이며 57,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7% 넘게 폭등해 53,500원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전날인 목요일 4만 원대로 주저앉은 여파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5만 원대로 반등에 성공한 주가는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발표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9조 원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9개월에 걸쳐 주가가 50%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다만 실적이 뒷받침됐던 당시와는 매입 배경이 다르긴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 부양 자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만큼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오르며 2,470턱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6% 오른 689.55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자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력 산업 관련 미국 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낙폭은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군 당국이 초급 간부 처우를 대폭 개선해 하사의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국방 성과를 짚는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초급 간부 기본급을 내년 6.6%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전방 초소인 GP를 비롯한 경계 지역 부대의 경우 최대 월 230시간 수준인 초과 근무 수당을 모두 인정해 많게는 486만 원 정도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 대선 이후 나온 김 위원장의 첫 대미 메시지도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장문의 연설 내용을 오늘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각급 대대장과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정치 장교들 앞에서 한 연설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간판을 쓰고 한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15일 진행된 연설을 통상대로 다음 날이 아닌 사흘 뒤에나 공개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개가 수도권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선에 담긴 내용물은 대부분 대남 전단 등으로 분석 결과 유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후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지 않다가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비난한 뒤 오늘 새벽 다시 풍선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여야가요 의사 일정에 좀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2일 그리고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에 합의를 했고요. 그동안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추천도 11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 뒤에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그리고 10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했고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좀 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집회에 참석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관련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네.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법원의 판결은 예. 1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또 재판은 계속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고심도 있고 뭐 예. 대법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역사의 뭐 법정이든 민심의 법정이든 그거는 굉장히 레토릭이고요. 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네. 사법부 판결을 지금 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한 증거나 법리를 통해서 무죄를 네. 선고받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몇 가지 주는 함의가 있어요. 예, 제일 첫 예. 번째는 뭐 누차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금품살포, 예. 두 번째가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뭐 재판부 판결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 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결국은 그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제법인권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 성향의 이제 판사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1심 판사 말씀하시는 네, 1심 거죠? 판사가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혀 예. 나름대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나 여론 공세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소리치기보다는 네. 뭔가 그동안 처했었던 전략적인 면에서도 수정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심, 3심에 있어서의 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계속해서 정치 공세로 몰고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가 나서서 사법살인 이렇게 비판했고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한 비판을 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정치 대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결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규탄 집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이 있었던 그 다음 날 토요일인 토요일 16일 집회에는 나갔던 것이 정치 대응에 이제 동참하는 모양새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중도층 공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적 대응을 그 뒤에 하더라도 그 힘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법리적 대응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적 대응만으로는 국민 공감대가 두텁게 쌓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아주 법리적 대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1심입니다만 지금 의원직 상실형 아닙니까? 피선거권 10년 박탈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보조금 434억 원 반납도 해야 되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다음 주에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효과가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또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잖아요. 민주당의 선거가 민주당의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과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도층에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도 유권자들이 볼 때도 저 정도 반박이면은 1심 판결이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정치 살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치 살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무죄였으면 최고의 판결인데 유죄였기 때문에 정치 살인인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법리적으로 국민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변호인들의 이 논리적인 변호가 맞구나라는 정도의 그 논리성, 그다음에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다시 이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검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그냥 특검이 아니라 수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을 2개를 압축시키고 그리고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첫 번째 목적은 요건의 분열과 반란표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의 취해진 전략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여건이잖아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하고 일시적으로 지금 갈등 구조가 지금 봉합되는 단계로 보여주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일 대우로 결집을 해서 투쟁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김건희 특보법을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흔들기를 통해서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조금 관심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프레임은 이런 거죠. 뭐 이재명 대표, 뭐 김혜경 여사 전부 다 관련된 조국 가족들 전부 다 왜 심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은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뭐 이제 어떤 결과든 간에 재의결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28일이 될지 안 될지 11월 28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우리 배 소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이제 식상하다는 거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판결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동안 1심 재판의 변호인단을 다 교체시켜버리고 뭔가 새롭게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줘야지 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더구나 25일 날 지금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더 엄중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응천 개혁신당 단장이 인터뷰에서 재판에서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치투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전환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법리적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1심이라는 겁니다. 25일 이설 위정교사도 1심 선고이기 때문에 그다음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항소심을 하더라도 또 근거를 가져와서 제출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법리적 대응도 매우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문에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제는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매우 법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뭐 정당이니까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대응을 함께 동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 대응을 그렇다고 해서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 나온 뒤 첫 회의 때 강조한 특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재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의결 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8석, 지난번에 4표가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죠. 한동훈 대표가 수용하든 한동훈 대표 안 수용하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개인의 일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 3명, 4명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올라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라서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탈을 한다면 그 개인 의원의 판단으로 규정지을 수준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죠. 적어도 이 이탈자가 지난번에 4명에서 더 많아져서 8명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상, TK 지지율도 15% 미만으로 내려올 때 더 흔들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거의 결렬 임박할 지경까지 갈 때 그리고 개인 의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이것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가 가결되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무기명이라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앞서 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특검법이 재결이 된다 하더라도 가결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또 풀어나가겠습니다. 25일에는 이제 위증교사 혐의 또 1심 선고가 있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끝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대표는 재판이 끝이 아니라면서 계속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예상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 의원님?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무죄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느꼈던 간에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배우자하고도 통화하고 이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정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고요. 걱정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같이 문자도 자주 주고받고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이 대표가 그렇게 걱정 안 한다고 했대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지금 어떨까요? 실제로 근데 좀 반대잖아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반대로 위증교사 문제를 굉장히 좀 어둡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보편적인 그런 그 대세였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장점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냥 기억한 대로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위증교사를 받은 분이 법정에서 위증교사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우리 정성호 의원은 그러면 지난 영장실질 심사할 때 그때 그 유창훈 판사가 한 거를 안 읽어봤나요? 그때 뭐라고 나왔었죠?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그 형을 피해가기가 좀 쉽지는 않고 더 나아가서 뭐 한동훈 대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형을 선고받는데 물론 이제 벌금형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한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고 보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판사들이 싫어하는 게 위증교사거든요. 그건 재판부를 속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법 방해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상당히 중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치명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각에서는 뭐 유효타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것을 마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은 어떤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흔들림 또는 민주당의 흔들림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곱씹을 때 과연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것이 번복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 시간을 마냥 5년, 10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대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조계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고의성 여부로 다툴 것이 아니라 불가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때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복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시종일관 재판부는 부인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검찰은 이미 3년을 구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도 2년 구형했는데 절반이 1년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정교사의 관련자인 김진성 씨가
이미 또 유죄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위정교사와 관련된 이전의 판결들도 유사한 유죄의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성,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더 법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의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만도 불구하고 이러면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유죄면 유죄인대로 또는 무죄이면 무죄인대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뭐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 굉장히 법리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말고 미국 같은 데도 변론을 잘해서 재판이 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매우 법리적이 될 것. 두 번째는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장애 집회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있다. 예.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좀 생각이 또 여론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법리적 대응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 차원의 TF 구성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선거법 재판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재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4가지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관련 혐의,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도 있고 또 대북송금 관련 의혹도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이 들어가 있는데 백현동 관련 의혹도 사실상 이 재판부는 유죄로 본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만이 아니 또 29일 날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 선거법이나요. 위증교사는 이제 11월이지 않습니까? 1심이 끝나면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3심 3개월. 1년 내에 끝나게 돼 있지만 이번에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분명히 지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 모두가 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의원직 상실만이 아니라 대선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된 형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장애 집회 중단. 이제는 더 이상 장애 집회가 방탄 집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장애 집회라는 거는요, 국회의 소수당이 버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모든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이 장애 집회에 나가서 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지금 뭐 민생을 포함해서 중요한 지금 국제적인 관계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략의 수정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주고 그리고 정말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재판에 임해야지 계속해서 이거를 정치 공세를 하고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한다는 거로 가져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한테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있어요. 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만 있습니까? 다른 좋은 후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뭐 김동연도 있고, 뭐 김병수도 있고, 뭐 김부겸도 있는데 왜 꼭 이재명한테 몰이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이재명 개인과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을 왜 민주당이 전부 다 거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 민생도 좀 챙기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 공방만 하니까 도대체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장애 집회라든지 정치 공세만 가져갔을 때 제가 볼 때는 더 큰
재앙에 부닥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판결 전에도 1심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리더십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지금 비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뭐 나비 효과라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브라질에서 날개짓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나비 효과거든요. 예. 재판 나비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심 만약에 2심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뭐 3개월, 6개월 내에 2심까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친문 중심이 아니라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상김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대항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플랜 B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 창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우매한 전략으로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공당으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지사까지 신삼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플랜 B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점 하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비명계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서 정치권의 여러 분석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출신이죠. 조응천 개혁신당 단장은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상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그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럼 그 뭐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비명계가 뭉친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별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민주당에 기대를 한다는 건 저는 그건 난망이다. 그거는 뭐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기대하는 국민들께서 희망 고문을 당하신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적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네, 두 분 다 뭐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이었는데요. 조응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신상김 이 대안론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기 대선이 가능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영향과 타격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 그중에서도 신상김으로 불리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친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점 하나 찍는 이른바 아내의 유혹 효과죠. 점 하나 딱 찍으면서 바로 돌변을 하는 거야. 내가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아내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인가요? 친명계의 주자는 누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건 뭐 이제 가까이는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거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뭐 정청래 또 김민석 등등등 이제 열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당장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당장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남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남 여론이 최근에도 아주 그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뭉쳐지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재선거를 보더라도 곡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얻었던 득표율은 41%에 그쳤거든요.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 화이트 칼라, 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데 저는 이 조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타격을 입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등장하는 시점은 2심 선고가 내려질 그 점,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 지지율이 한 35% 올라갈 때, 또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보수 쪽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앞서갈 때 이런 상황이 되면 호남 여론도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이제 싱크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 지점은 당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1심 오는 25일도 유죄로 내려지고 네. 2심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영향은 필히 오겠죠. 알겠습니다. 당장은 흔들림이 없지만 2심 이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호남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자들의 지지율, 그 변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중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9.11을 예.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보잖아요. 분기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트럼프 2기 체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조기에 예. 대해서 이런 문제는 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예. 재판 결과 그딴 것도 아니고 자 보십시오. 굉장히 큰 나름대로 예상을 깨고 1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2심에 가도 거의 희망이 없다는 시그널이에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의 아류, 네. 이재명이 점 찍은 사람이 된다. 저는 두 분들이 정치권에 조금 금방 멀어졌다고 정치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예. 이재명 아류가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을 장악한 게 장악력이 지금 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장악력이 확실한 거하고 민심에서 멀어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2002년 1월 달에 당시에 대선이 앞둔 한나라당의 이해창 총재의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 육박했어요. 전부 다 대통령은 이해창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됐죠? 결국 국민참여 경선제를 했었던 노무현 돌풍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해창 총재는 또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1급 체제와 버금가는 막강한 이해창 체제였었어요. 네. 그 이해창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해창 총재가 뭐 범죄적으로 무슨 뭐 지금처럼 이재명이처럼 대표처럼 무슨 뭐 사법적 판단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자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얘기한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홍천 의원도 그걸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선거나 정치는 연대입니다. 개인이 약해 보여도 연대를 통해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지금 신상김의 공통점은 친문이지 않습니까? 친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아마 서서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는 또 빠르게 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기 중에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황정화 대변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4분 5열 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인다고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의원님 개별적인 의견들은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집회 현장에서 한 발언이어서 수위가 좀 상당히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회 현장이라는 것도 최민희 의원의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현장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친명계 결집을 시도하는 강경한 또 강력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듣고 또 방송에서 해석할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 여론까지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는 발언인 경우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집이냐, 아니면 강압처럼 들리느냐, 또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또는 합리적이냐, 선동적이냐.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모아볼게요. 결집이고 호감이고 합리적이면
더 중도까지 외연히 확장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오히려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오히려 결집이고 호감이고 합리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죽나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죽인다 그러는데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저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죽이기예요. 저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강화되고 민심이 더 악하게 돌아간다. 예. 두 번째는 저 황정화 의원의 논평을 보고 그건 너무 안이한 태도다. 예. 뭐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저 발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발언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예. 여하튼 간에 조치를 취해야죠.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예. 오로지 그냥 뭐 완장차고 뭐 이해창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 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거는 민주당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는 거라는 거를 각성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 강경한 발언은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두 분의 평론을 들었고요. 지난주 나온 갤럽 여론조사하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모습이에요. 보면은 갤럽 조사는 3%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1.4%포인트가 올랐는데 일단 하락세가 잠깐 멈춘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급한 불은 꺼야 되고 네. 억수같이 내리는 또 비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지난 7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떠나서 예. 그것이 분명히 그런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통령도 사과했고 김건희 여사도 활동을 좀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윤핵관 활동이 계속됐더라면 TK, PK 지지층들이 더 이탈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한국갤럽이나 또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TK 지지율, 예. 또 이따가 보시게 될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PK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랬군요. 이건 분명히 예. 이제 윤한 갈등이 또 일단은 봉합되고 수습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조사에 반영은 안 됐지만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 반사이익 이것도 효과. 오늘 보시는 조사에서는 포함이 안 됐지만 안 돼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예. 이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그래도 당분간 지속될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뭐 한국갤럽 3%포인트 올라갔다 하더라도 20%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아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한 부분들이 네네. 왜 그러냐면 예. 결국은 저렇게 10%로 내려가면은 보수가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일제에서 일시적인 봉합 이런 등등인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 더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20%대 지금에서 조금 하락세를 멈췄지만 더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에이펙 총이라든지요. 예. 아니면 G20이 끝나고 서울에 도약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은 약속했었던 정말 담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네.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으로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20%대에서 그냥 초반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을 마치고 정말 이번에는 이 위기가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고 이재명 대표도 다 위기 아닙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조치를 저는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요? 예.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27%, 더불어민주당 34%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국갤럽의 경우인데 주목할 것은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직전 조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내려갔고 국민의힘도 내려갔어요. 자,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올랐네요.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조금 더 올라갔고 또 국민의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올라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여기에서 볼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리얼미터의 조사는 이제 이 당의 의석수나 이런 것에도 이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성과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 업무 성과일 것입니다. 일.
그다음에 공약 또 정책을 통해서 봐라 어떤 거라도 정책 성과를 이뤘냐 그 부분에서 좀 국민의힘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지지율에서 상당 부분의 차이가 나는 응답자 계층은 중수층이거든요. 예. 중도, 수도권, 청년층, MZ세대. 이들이 정말 바라는 건 뭐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업무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보면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세요. 예. 무당층이 26%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20%와 거의 같은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좀 정치 좀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당이 날마다 장애 집회하고 날마다 갈등 일으키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로미터는 지금 정당 지도에서 무응답층이 8%밖에 안 나온다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26% 정도로 국민들은 정당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정치가 정말 살아있을 정도로 민생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태업이 시작되면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에서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지금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코레일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 이른바 태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전철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수인 분당선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일산에서 김포공항, 소사, 원시를 연결하는 서해선과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동해선 전철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차 운행이 잦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이어 곧 있을 퇴근길에도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코레일 측도 정확히 어느 노선에서 어느 정도 지연이 빚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전 상황을 보면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전체 650여 대의 전철 가운데 140여 대가 10분 이상 지연됐고 20분 이상 지연된 전철도 120여 대나 나왔습니다. 이후 지연 상황이 잦아들어 11시 이후엔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에서 일부 열차가 10분 내외 정도로 지연됐다고 코레일 측은 전했습니다. 다만 전철과 달리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모두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노조가 태업을 계속하면 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태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노조 측이 밝힌 배경은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근무 여건 개선, 임금 인상 등입니다. 노조는 코레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을 통한 4조 2교대 근무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의 집계 결과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의 태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희경입니다. 세종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주방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층 건물 위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소방대원이 불이 난 곳으로 급하게 이동합니다.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라고 불은 거의 다 잡은 상태였었어. 그리고 크게 막 불꽃이 막 갈아타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 속 내면서 속에서 그냥 꽉 찼던 연기하고 막 나오는 거.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재와 함께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출입구에는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 화재 당시 주방가스 밸브는 열려있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부분이 많은 주방 쪽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펑소리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 전열기구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가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난방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스가 장기간 새어나오게 되면은 외부에서의 점화원이 있을 때 급격히 가스 폭발로 이루어지는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줄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자칫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이제 겨우 4살 난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엄마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흰 도복을 입은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들더니 매트 안에 밀어넣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는데 사범 한 명이 다리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잠시 후 아이는 힘이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는데 사범은 그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듯 물구나무를 섭니다. 결국 이렇게 27분 동안 방치돼 있던 4살 도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장이 지워버렸던 CCTV 영상을 직접 본 어머니는 학대 장면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네킹을 갖다 쑤셔 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계속 다시 보고 봤는데 내 아들이에요. CC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태권도 관장이 지난 5월부터 도하가 숨지기 전까지 2달 사이 140차례 넘게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범 3명도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도하한테 학대를 했더라고요. CCTV 정황이 잡혔더라고요. 아닌 척하더니.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권도장 관장 측은 관장의 행동이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누구냐? 부부장이죠. 사건 2, 3일 있다가 어머니가 호흡기 뗀다고 하고 다녔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CCTV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예뻐하던 아이였다. 장난이었다는 관장의 말이 떠올라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웃어? 애를 낳았대요. 난 애가 죽었는데. 화면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엄마는 잘못한 어른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반성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고서 계속 사랑해 해주고 싶은데. YTN 윤태인입니다. 언니들이 너희를 지킬게. 대학교 앞에 세워진 전광판 트럭. 학교 내에는 근조 화환이 줄을 잇고 바닥에는 과잠, 학과 점퍼가 쫙 깔렸습니다. 학교가 룸사롱이냐, 성범죄자는 나가라. 바닥과 기둥, 주차장까지 교내 곳곳엔 새빨간 글씨가 빼곡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인데요. 이번엔 서울여자대학교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뿔이 났을까요? 학생들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 조치가 부족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를 해왔는데, 지난달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이라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위가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는 여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덕여대인데요. 하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절대 안 된다며 학교 측과 맞서고 있는데요. 과거 정답 소녀로 알려진 배우 김수정이 동문 연예인으로서 처음 공개 지지에 나서면서 SNS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학교 측이 피해 비용을 공개하면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50억 넘게 피해를 봤다는 학교 측. 하지만 총학생회는 돈으로 학생을 겁박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내년부터 너네 남자 막 30명 막 200명씩 들어온다.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너네 준비해라. 11월 5일부터 지금 학교에서 다 준비 중이다. 너네 이거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 대학 본부는 미온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정말 우리가 남녀공학이 전환되는구나 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유명 여대에서 여성과 남성, 젠더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여대 사태가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년의 복싱 스타 마이크 타이슨 기억하십니까? 무려 19경기 연속 KO, 핵주먹이란 별명이 우리에겐 더 친숙한데요. 환갑을 바라보는 58살 타이슨이 아들뻘 복서와 한판 대결을 겨뤘습니다. 은퇴 19년 만 몸무게도 줄이고 근육도 만들면서 준비한 경기였는데요.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에서부터 상대 따귀를 냅다 때리는 모습은 전성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Talking's over. Why did you push him there? Mike Tyson, I thought that was a cute slap, buddy, but tomorrow you're getting knocked out. 하지만 핵주먹 복서도 세월 앞에서는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한 라운드당 2분씩 총 8라운드 동안 주먹을 날렸지만 결과는 0대3, 만장일치 판정패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타이슨이 가져간 대전료는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8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주먹 한 방에 얼마인지 따져봤더니 경기 내내 78번 주먹을 뻗었으니까 한 방에 25만 6천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번 셈입니다. 원래 이번 경기는 지난 7월에 잡혔지만 타이슨이 대회를 2달 앞두고 비행기에서 궤양으로 쓰러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몸을 만들려고 이후 8번의 수혈을 받았고 몸무게도 11kg이나 빠졌다고 경기가 끝난 뒤 SNS에 고백했는데요. 졌지만 승리했다면서 마지막으로 링에 올랐던 것에 후회가 없다고 은퇴를 암시한 타이슨. 50승 7패, 복싱의 신화는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끝났습니다.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귀뚜라미가 부품 납품 업체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만들게 해서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뚜라미 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넘겼습니다. 납품업체를 이원하에 납품 단가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내부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보일러 센서는 난방수나 배기가스 온도,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결국 중국 업체는 센서 개발에 성공해 현재 수요의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2022년 5월 냉방기 부품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국내 경쟁업체에 넘겨 개발에 성공하게 했습니다. 귀뚜라미 측은 2012년부터 10년간 납품업체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제출받으면서도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적은 기술 자료 요구 서면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측이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가가 낮고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는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출해서 다른 사업자한테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위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은 지난해부터 20억 원으로 2배로 상향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취재한 CBS 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온 가운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경호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 삭제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호관이 경호구역 내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행동을 취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CBS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인 태릉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했는데 전국 언론노조 CBS 지부는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인 권한 없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덥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높았는데요. 오늘 아침엔 서울에서도 첫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계절을 넘나드는 변덕스러운 날씨의 원인과 앞으로 날씨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국적으로 추웠던 거죠? 얼마나 추웠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0.7도로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8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았는데요. 이 대관령은 영하 6.1도까지 떨어졌고 이 산간 지역, 특히 고성 향로봉은 영하 10도, 이 무주 설천봉도 영하 9.4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 제주도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 서울은 영하 4.4도였고요. 무주 설천봉은 영하 19.4도로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네, 한파특보도 내려졌었는데요. 올가을 들어 처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한파경보, 예. 그리고 이제 빗금 부분이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데요. 이 전북 무주와 장수, 진안 세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었고 이 강원과 충청, 호남, 경남, 제주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예. 이 한파경보는 올가을 들어 처음이지만 이 주의보는 지난달 19일에 강원 북부 산간에 한 차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륙에 이렇게 많은 곳에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이상 늦게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지도로 보여주셨는데 추운 건 중부지방이 더 춥지 않았나요? 서울 수도권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파특보 기준 때문인데요. 아.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조건은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기온이 3도 이하여야 하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3도 이상 낮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요. 예. 보통 늦가을에서 초겨울, 초봄에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는 한겨울에 주로 해당하는 조건인데요. 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보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큰 폭으로 급격히 떨어지거나 강추위가 장기간 예상될 때 이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특보는 예상될 때 사전에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 관측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던 서울과 오늘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경보가 내려진 무주를 각각 비교해 보면요. 네. 이 서울은 이미 그제부터 어제 사이에 한 번 8도가량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서울은 어제보다 8도, 그리고 부산은 10도, 무주는 무려 1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등 중북부는 이 두 번에 걸쳐서 기온이 낮아졌고요. 그렇군요. 이 남부는 한 번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한파특보가 해제됐다면 이제 추위는 좀 끝난 건가요? 네, 한파특보가 해제됐다는 건 기상청에서 이 최대 고비는 지났다는 걸로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비는 지났지만 지금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이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0도, 파주가 영하 4도, 그리고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5도로 이 오늘과 비슷하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한 3도가량 더 올라서 이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낮에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이 북쪽에서 상층 5km 부근에 네.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예. 이 앞서 서울은 2번에 걸쳐서 기온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상층의 찬 공기가 2차례 내려왔는데 주말 사이에 내려온 첫 번째 이 찬 파동은 강도가 다소 약해서 남부까지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랬군요. 이 중부 일부 지역만 기온이 8도가량 떨어진 거고요. 이번에는 찬 공기의 강도가 강해서 이 깊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남부까지도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추위는 기온만 낮아진 게 아니라 바람도 꽤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이 비행기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무거운 성질 때문에 내려오면서 상층에서부터 지상 부근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이 담긴 유리컵에 잉크를 뿌리면 네. 이 잉크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과 그렇죠. 비슷한 건데요. 예. 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공 5km 부근의 기압계인데요. 이렇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건데 북서쪽에서는 이렇게 북풍이 불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요. 예. 반대로 북동쪽은 이렇게 남풍 계열이 불게 되는데요. 네네. 이 같은 기간 지상 일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 공기는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 부근에는 H로 표시되어 있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반대로 북동쪽에는 이렇게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 부근에 이 선이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조밀한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매우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한때 전남 신안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했고요. 이 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외에도 이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워낙 포근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기온이 예년 기온과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0.7도였잖아요. 네. 평년 기온은 1.9도로 너무 추웠지만 3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까지 이렇게 평년 기온을 7에서 10도까지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러운 큰 기온 변화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진 건데요. 이번 달은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따뜻한 난풍이 자주 분 데다 맑은 날이 많아서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올랐던 겁니다. 사실 늦가을부터 이렇게 추위가 한 번씩 나타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봄에 주말마다 비가 내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비가 주기적으로 내렸던 것처럼 네.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보통 겨울에 말하는 사만사온도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난화 같은 원인으로 지난해는 구한 11온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는 정형화된 계절 패턴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SNS에 모기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추워지면 모기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저도 지난주에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려서 새벽에 깬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강수량이 많고 습도가 높으면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는 영향을 보이는데요. 올해는 가을에도 이렇게 기온이 높아서 모기가 늦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기는 13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는 활동하기 어렵지만 13도만 넘으면 흡혈을 할 수 있는데요. 실외에서는 기온이 낮아서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지하 구조물이나 실내에 머무르고 있는 모기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온과 환경만 유지한다면 초겨울까지도 모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포근해지면 모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래 달릴 수 있고 시멘트 바닥이나 모래사장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사고 현장처럼 사람이 가기 위험한 현장에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많은 마라토너 사이에서 4발 로봇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흐름을 잃지 않고 묵묵히 뛴 결과 4시간 19분 52초 동안 42.195k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4발 로봇 라이버2가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원이 무선 장치로 라이버2에 방향 전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라이버2 관절에 달린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언덕이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번 마라톤 코스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언덕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라이심이라는 물리 엔진을 사용해서 제어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통에 바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몸통으로 열이 빠져나감으로써 저희는 팬이 없는 사족보행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라이버2는 다리가 받는 힘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계단 등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4발 로봇 라이버2는 짐을 싣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도 편리하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충전으로 20km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33% 늘려 평지에서 직선으로 달릴 경우 최대 67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기존의 550Wh에서 이제 1,400Wh까지 늘렸는데요. 기존에는 한 3-4km 정도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20km 정도 먼 곳에도 로봇을 보내서 작업을 하고. 라이버2는 이번 마라톤 완주를 통해 도심 환경에서 배달이나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야간 경계, 험지 순찰, 구호물품 전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 성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경제 이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경제픽 시작합니다.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0조 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예. 그래픽으로 좀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6% 가까이 오른 5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힘을 받아 코스피는 2% 넘게 오르면서 2,470 턱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6% 오른 689.55로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 장중한 때 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57,500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를 보면 금요일에 7% 넘게 폭등한 53,500원으로 장을 마쳤었죠. 전날인 목요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4만 원대 주저앉은 여파가 저가 매수세로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죠. 오늘도 6% 가까이 올라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이라는 승부수가 일단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가 이제 궁금한 건데요.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전문가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 자사주는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이거요? 예,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3분기의 부진한 실적 또 고대역폭 메모리에서의 경쟁력 약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존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14일 49,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4만 원자로 추락한 시점이고요. 202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도 네. 49,900원을 기록한 이후에 1,614일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298조 원을 기록하면서 300조 원대가 붕괴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고 보통 자사주 매입 소식은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규모만큼 유통 주식 수가 줄지만 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015년과 2017년 각각 11조 4천억 원,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계획이 처음 나온 게 2015년 10월 말이었고요. 그때랑 대비를 해서 이게 완료된 2018년 11월 말 삼성저가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52.5%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지금이랑 좀 달라요. 업황이 회복되면서 우상향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던 2017년 기억하실 텐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한 시기입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들어보시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적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위기라고 하고 뭐 시스템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자사주 매입만 했고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는지 그것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대부분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 자체도 아직 모르고 업황 자체를 잘 내부적으로 뭐 볼 때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거기에 이제 성장세도 난항, 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인 뭐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어떤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냐면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 의지가 예상보다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이번에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하반기 정도는 가야지 이게 정말로 작용을 했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주가 부양을 위한 매입도 좋지만 그보다 뭐 더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나 비전이 좀 함께 올라가길 바라야겠습니다. 가치 투자 말씀하신 거 같네요.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영상과 함께 확인하시죠. 예, 배추 가격 이제 드디어 좀 내려가는 겁니까? 예, 배추만 몇 달째 지금 제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뭐 그래픽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9월 말에 10,000원에 육박을 하면서 이날 다음 날 10,000원이 가는 걸 좀 기다리면서 기사를 준비했었는데 떨어졌죠. 예.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지금 표시한 게 딱 그 1,000원씩 내려갔던 기간들을 좀 표시했습니다. 10월 달에 많이 내려갔고 11월에 4,800원까지 내려간 뒤에 현재는 3,000원대 그리고 오늘 봤더니 3,198원으로 2,000원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한 19에서 20%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자, 가을 배추가 출하고요. 정부에서 계약 재배 물량을 풀기로 했고 거기에 할인 행사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 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올해 김장을 언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요. 예. 너무 추워지면 또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김장하려고 모여드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배추를 이만큼 사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김장할 때 가격 어디에 제 영향을 끼치냐 그랬더니 무엇보다 배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배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니까. 자, 지금 김장 가격에 대해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릴 텐데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전통시장에서는 33만 1,500원. 이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10%가 높습니다. 배추 가격이 한 19% 높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계산해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예. 다른 김장 부재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조사 시점이 지난 금요일 15일입니다. 이때보다도 지금 배추 가격 60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장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추를 고르면서 하신 말씀이 배추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시면서 고르시던 시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장 물가를 조사한 기관에서 한
한 주에서 2주 정도, 한 14일 정도 뒤부터는 좀 속이 차고 수분이 적은 배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고온 때문에 좀 평소보다 늦게 배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최대 주산지는 호남 지역 재배 물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딱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만 기다렸다가 김장을 하고 김장하는 것도 저희 이제 남편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도 같습니다. 절임 배추를 마트에서 팔던데요. 지금 보니까 많이 팔던데요. 절임 배추? 그게요. 절임 배추 가격이 한 2만 원대면 굉장히 싼 건데 그게 이미 다 물량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4만 원 정도인데 이건 또 많이 안 사요. 근데 절임 배추 자체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지켜보시면서 1, 2주 뒤에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막걸리 굿. K 전통주의 글로벌 가능성. 자, 전통주 축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요? 많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층, 외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들어보시죠. 일반 소주도 괜찮지만 말을 전통 잘하시네요. 소주랑 그 약초도 좋아합니다. 네. 왜 좋으셨어요? 저는 원래 한국 전통 여러 가지 전통에 관심이 있긴 있지만 이제 전통주에 특히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이제 잊어버렸던 전통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전통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맛도 너무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예, 최근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전통주 인기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사실 그래요? 그래픽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수출, 그 전 세계 수출량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나아진다고 봤잖아요. 퍼센트를 보니까 0.3%. 순위로는 한 3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말 미약하다는 건데 그만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래픽을 보면요. 우리가 수출량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보면은 정점을 찍었어요. 문제는 이게 지난해 꺾여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업체들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는 굉장히 대규모 회사인데 다음 그래픽을 보면 우리의 전통주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입니다. 보시면 정말 대부분 90%가 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더구나 요즘에 그 술을 차는 수요 자체가 프리미엄, 저알코올 등등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D현대는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페루 해군의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J그룹이 허민희 CJCGV 대표를 지주사인 CJ주식회사 경영지원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허 대표는 김홍기 경영대표와 함께 지주사를 이끌면서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CJ는 또 그룹 최초로 1990년생인 방준식 경영 리더를 자회사인 CJ4D플렉스 신임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종일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반소매를 입어도 될 정도로 포근하더니 오늘 길거리 풍경은 그야말로 겨울이었는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0도, 대관령 영하 7도로 예보됐고요. 그 밖에 곳곳에서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춘천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도 보이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와 대구 13도 보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